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죠?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3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루만 더 있으면 또 4분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9월은 뭐 자산 시장에 변화가 많죠. 특히 주식 시장에. 주식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금리시장에도 일반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외환시장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4분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분기가 또 4분기지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뭐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4분기 경제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궁금한 달이기도 하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고 있는 9월 30일인데 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방송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또 뭐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특히 환율이 이제 불안하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환율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을 고민을 해야 책임 있는 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시장하고 달리 이 시장이 좀 많은 분야를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에 있는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국내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물도 알아야 되고, 채권 시장, 뭐 금리 시장이죠. 주식 시장, 원자재 시장, 이 모두 다 점검을 하는데, 이 국내 경제만 점검하려고 해도 뭐 최소한도로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일주일 걸리거든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려고 하면 막 일주일 가까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주식과는 달라요. 주식은 뭐 종목 하나 추천 잘 못해도 한 종목이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환율은 이거 잘못 얘기하면 국민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냥 뭐 장난삼아 얘기하는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특히 대학 교수들이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얘기 뭐 근거라 할까요?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할 때 근거도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조잡해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 통화량이 어떠냐, 뭐 통화량 체크하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외환시장 참여 중에서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통화량 정도 얘기하고, 그 통화량도 M2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활동은 그 예금통화 내지는 현금을 가지고 하니까 M2를 가지고 뭐 우리가 경제활동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본원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M2는 국가마다 다 달라요. 크게 차이가 나요. 그 미국 같은 데는 M2가 본원통화에 그저 한 4배, 지금은 4배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는 한 7했거든요. 그러니까 M2가 중요하지 본원통화가 중요하지 않는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본원통화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런 사람 얘기를 믿는 사람도 많고, 또 학자들은 M2가 우리가 경제활동의 기초인지, 중앙은행이 공부하는 본원통화가 경제활동의 기초인지 그것도 판단도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본원통화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2와 본원통화 관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원통화만 늘리면 M2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튼 이 외환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 책임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도 거의 2주일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최소한도로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더라도 2주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한 3, 40페이지 보고서를 원한다면 1억은 있어야 우리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공짜로 요구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공짜를 원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주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이야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다른 유튜브의 환율 전문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처럼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A4 용지에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는 포유환율연구소 그런 식으로 막 환율을 전망하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환율은 주식이나 금리, 그 다음에 원자재보다 어렵다. 그 모두를 망라해가 정보를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상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하락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여하튼 환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꼭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그 보고서 발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서가 필요하면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가지고 와가지고 컨설팅 받으면 돼요. 아마 다른 데보다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가 환율 부분은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보다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정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루 정도 보고 막 얘기하지만은, 그러고 얘기하는 근거도 그래요. 통화량 정도, 미국에 어떻다 하는 단순한 토막 지식. 그렇지만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 보고서가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1억 원은 가지고 와야 여러분들에게 환율 얘기를 할 수 있고 보고서를 공개할 수가 있죠. 여하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요즘 와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니까 8.15 같은 데서 평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2023년 경제는 아주 나쁘지 않고 희망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 다른 중국은 작년부터 포유환율연구소가 계속 나쁘게 봤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중국이 몸부림은 치지요. 살아보려고. 그렇지만 이제 좀 때가 늦다 보니까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수를 한 만큼 그 실수 때문에 발생한 그 국민경제 충격을 만회하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관련 얘기인데, 지금 중국이 이제 덤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 중국 내에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도 주택이 건설 안 되니까 남아 돌고, 그러니까 철강 가격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은 중국 경제가 나쁘니까 또 전기차 중에서도 택시와 같은 그런 쪽은 막 차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 수요도 줄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공급 가행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덤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은 살기 위해서. 덤핑을 안 하면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근데 이게 덤핑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브룸버그 통신 보도인데, 최근에 아마 이틀 전 자료일 거예요. 중국 배터리 생산 기업의 생산 능력, 일반적으로 캐파락하죠. 2023년 말 아직 되진 않았는데 1500기가와트 정도까지 그 생산할 수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전기차 2200만 대 생산에 필요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물량이죠. 1년에 2200만 대면. 근데 중국에서 이 정도 생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근데 이것을 판매는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그러니까 덤핑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과거 태양광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포유한율연구소가 몇 개월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판매 경쟁, 납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값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2차 전지가 필요한 전자제품 쪽이겠죠. 그러니까 압이 아니고 어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품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생산 원가가 싸잖아요. 그런데 품질도 이제는 많이 따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 중에서 에코프로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죠. 그게 거품이 제일 많으니까. 다른 배터리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 기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그 정도가 심각하니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여하튼 태양광,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듯이 지난 한 10년에 걸쳐서 그 배터리 업체도 향후 5년 이상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은 매출액 마진율이 그래도 5 내지 7%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 4분기부터 6개월 이상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우리 기대와 크게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해관계자가 얘기하는 그 장밋빛 배터리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밋빛이라기보다는 그 아주 망가지는 빛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흑색 빛깔이 망가지는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머지 이제 배터리 관련 업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죠. 리튬도 요 근래에서는 탄산 리튬이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9개월 전이네요. 그 톤당 8만 달러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뭐 한 2만 한 7천 3만 달러밖에 안 하니까 거의 뭐 60% 이상 하락했죠. 근데 이제 리튬하고도 또 틀려요. 이 배터리는 리튬은 계속해서 수요라도 생길 건데, 근데 배터리 업체는 부도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뭐 관련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배터리 회사고 B 회사가 부품 회사인데 A 회사가 망해버리면 B 회사도 망할 확률이 높죠. 부품 회사 망하려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납품하는 그 원청 회사가 위기에 몰리면, 그만큼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 업체는 투자가 굉장히 뭐 조심스러울 때다. 포유환율연구소가 거의 뭐 한 2개월 전부터 얘기한 얘기죠. 주가도 지금 하향되고 있는데 이 주가가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몰라요. 근데 참고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한때 75만 원까지 갔어요. 10년 한 12년 전일 거예요. 2007년경에 그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한때 이게 16만 원, 7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하락했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그때만 해도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이 그 주가가 80% 정도 내렸죠. 근데 에코프로가 세계 1등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업체가 지금 통계를 보면 1등인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 보면 CATL 있죠. 뭐 그런 주식이 이제 포철이라는 거죠. 철강 쪽에서는. 그러니까 80% 내리는데 아마 2차 전지도 고점 대비 뭐 80% 정도 내리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될 거다. 뭐 향후 뭐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될지 아니면 한 4, 5년에 걸쳐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철강은 한 5 내지 6년에 걸쳐서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즉 이해관계자들은 그 70만 원 가면 또 100만 원 간다 하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150만 원 갈 때는 500만 원, 800만 원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제가 들은 얘기도 간접적으로 고객과 통화해서 제가 느꼈는데, 뭐 배터리 아저씨가 800만 원까지 얘기하는 뭐 그 발언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튼 분명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도 이제는 중국 덤핑 공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과거 태양광, 철강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거다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주가가 90만 원일 때 PR이 630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지원보다 또 한 2%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 과거 철강이 그랬고 그 태양광이 그랬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적자가 됐단 말이죠. 그 세계 최고 기업이 철강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하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또 뭐 투자자 입장 또는 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뭐 해봐야 되니까, 어떤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2차 전지를 제2의 철강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생산 원가도 높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니켈을 기반으로 하고 뭐 코발트와 같은 비싼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고급차에 납품을 하는데, 고급차는 전체 그 자동차 판매량의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를 타겟을 해가지고 올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90%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중국이 만들어내니까 뭐 차별화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 품질이 자꾸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주가가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위험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오늘이 9월 30일이라고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4분기와 내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배당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분기에는 배당 투자가 주로 관심이 많은데, 배당 투자도 영업 실적이 수반돼야죠.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영업 실적 수반 안 되면 뿌듯하거든요.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그 코스닥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느냐, 재무구조가 건전하냐, 현금 보유가 얼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은 중국이 어려운 정도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는 아무래도 6개월 정도 시차가 생기니까 4분기 이후에 우리 코스닥 투자 전략은 첫째도 그 부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현금 보유 비중은 높은지,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부채 비율도 낮고 금리도 낮아야 돼요. 그 자금 조달 금리도. 그런 거 다 감안해가 투자를 해야 코스닥은 최소한 안전성은 확보된다. 다수 기업이 부도 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또 다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 기업을 인수도 할 수 있겠죠. 헐값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업체일수록 더 재무구조,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율,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수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9월이라는 그 날짜는 어떻게 보면 가독이에요. 4분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니까 내년 투자 전략도 기관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특히 외국계. 그러니까 외환도 4분기에 등락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거고, 한국 2차 전지가 매력적이라고 보면 들어올 거예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처럼. 그렇지 않고 한국 배터리가 나쁘다고 하면 또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면 또 들어올 거예요. 여하튼 그런 거는 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환율 부분은 최소한 2주는 해야 된다. 하루 8시간씩.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이 돼요. 여하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 그래요. 4분기는 그 내년을까지 감안한 그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그래 좋지 아니하다. 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린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막 막으려고 하거든요. 또 기업도 부도가 안 하려고 몸부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때문에 한 6개월 시차가 걸려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올 4분기부터는 내년까지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니까,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는 한계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높은 걸 과연 향후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감당해낼 거냐,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또 많은 기업이 부도나면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또 시장 지배력도 높아지고 헐값으로 그 어려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내년 4분기 이후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 그러니까 재무구조 건전해야 되고 영업실적이 수반돼야 되고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그 대박나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